이제 과학은 연구실을 걸어 나와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삶의 현장에 녹아있는 살아 숨쉬는 과학. 생활 속 숨겨진 과학을 재발견하는 시간. 현실적이며 신비한 과학의 세계를 만난다. 작은 무대, 연주자와 관객들 사이, 연주하고 박수치는 그들 사이엔 분명 물리적인 거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거리감을 느끼기 힘들다. 그 물리적인 거리감을 줄여주는 것, 그들을 소통하게 하는 것, 그것은 소리다. 시공간을 가로질러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매개체. 그래서 혹자는 소리를 관계지향적 감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사물을 만날 수 있다. 의식하지 않아도 사물은 소리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통은 어떠한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소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웃 간의 절묘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위층에 사는 두 아이가 어느새 유치원에서 돌아왔군. 쟤들은 아무래도 잠이 없는 애들 같아. 잠시 조용한 걸 보니 밥이라도 먹는 건가? 아니야, 피아노를 치는 건 걔들 엄마인걸? 원하지 않는 소통, 원하지 않는 소리.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음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간다. 사람이 내는 소리, 사물이 내는 소리, 자연이 내는 소리, 문명이 내는 소리.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에겐 소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사이드 메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이 주세요. 아이리시 시림프 샐러드. 그 하나는 바로 주의 집중 기능. 아무리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소리는 인지하고 관심 없는 소리는 걸러내 잘 인식하지 못한다. 또 하나 특별한 기능은 사람의 청각이 특정 주파수대의 소리만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달팽이관까지 전달된 소리는 섬모세포를 통해 고주파부터 저주파까지 차례로 흡수된다. 그러나 흡수되지 않는 소리들도 있다. 일단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섬모세포에서 신경 신호를 내야 되는데
그 손모 세포가 신경을 내는 주파수 영역이 우리 가시 영역으로 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들어온다고 해도 반응을 못 하는 거죠. 사람은 보통 3000헤르츠의 소리를 가장 잘 듣고 200에서 6000헤르츠 사이의 소리로 대화를 나눈다. 그리고 20헤르츠에서 20000헤르츠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가청 주파수대를 벗어난 소리, 즉 20000헤르츠 이상의 초음파나 20헤르츠 이하의 초저음파는 사람의 청각으로는 들을 수 없다. 사람은 세상의 소리 중 극히 일부만을 듣는다. 음대 학생들이 연주 연습을 하는 현장. 학생들은 줄을 튕기거나 치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 소리는 떨림을 통해 생겨나고 떨림의 수가 주파수를 결정한다.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소리가 얼마나 고루 잘 섞이느냐. 아름다운 연주는 그래서 주파수의 조화라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소리 주파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소리 주파수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먼저 언젠가 읽었던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를 떠올려 보자. 그런 일은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 대신 회의에서 의논해야 하는 것이다.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걸리버와 소인국 사람들 간의 대화는 정말 가능했을까? 손용훈 선생님은 아니라고 단정한다. 우리가 소리의 정체를 알면 그 릴리퍼 사람들하고 글리브가 대화가 안 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정체는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소리가 높고 낮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리가 크고 작은 거, 이 두 가지거든요. 발성기관이 작은 것은 진동수가 많아 높은 음을 만들어낸다. 반면 발성기관이 큰 것은 진동수가 적고 낮은 음을 만든다. 발성기관의 차이는 에너지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크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 글리브와 그 릴리프 사람들의 이제 크기 차이가, 키 차이는 12배인데 보통 몸의 크기는 세제곱하잖아요. 그들의 몸집 차이는 1700배 이상. 그들이 내는 소리는 진동수와 크기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난다. 또 글리브가 이야기할 때는 릴리프 사람의 어떤 그 청각 구조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리가 낮고 또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오히려 릴리프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굉장한 어떤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몸에 상처도 생길 수 있는, 고막이 터질 수 있을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이었죠. 진동수가 낮고 진폭이 큰 소리, 즉 저주파의 큰 소리는 소리 무기로 개발된 만큼 위협적인 존재다. 사람은 가청주파수를 벗어난 초저주파를 듣지 못한다. 그러나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낮은 소리, 작은 소리라도 일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사람은 그 영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리가 갖는 에너지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저주파를 들려줄 수 있는 스피커 앞에 촛불을 준비한 뒤 10헤르츠의 초저주파를 발생시켰다.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촛불은 곧 흔들리기 시작했다. 촛불이 흔들리는 그만큼이 저주파가 갖는 에너지다.
만약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그 영향은 사람에게 미쳤을 것이다. 땅에도 공기 중에도 저주파의 에너지가 넘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는 땅속에서 발생하는 지진파와 대기 중으로 전파되는 저주파를 측정한다. 강원도 철원, 고성, 백령도, 김포 등 특정 지역의 주파수들이 실시간으로 감지된다. 땅이 내는 소리는 땅속에 생기는 변화와 균열을 감지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그 속에는 천재지변을 예고하는 땅의 경고음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저주파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나요?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보시고 계신 자료는 20Hz 이하의 저주파수 음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간은 들을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관측되고 있는 거죠? 네. 들을 수 없지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소리. 지진파도 물론 지표 근처에서 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런 그 주파수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하 깊은 곳에 일어나게 되면은 전파되는 과정에서 고주파 성분은 소멸이 돼 버리고 저주파만 지표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좀 여러분들이 그 일상적인 소리와 달리 들을 수가 없고 다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지진계라는 귀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구는 큰 변화를 일으키기 전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낸다.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소리. 인간은 듣지 못하지만 일부 동물 중에는 낮은 영역의 진동이나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 만약 그러한 능력이 인간에게도 있다면 우리는 천재지변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못 듣는 게 어쩌면 우리 인간한테는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모든 그 낮은 주파수 더 박쥐도 듣는다는 그 초음파 그 고주파도 다 듣는다 그러면은 귀가 굉장히 시끄럽고 우리가 그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못 듣지만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지각 능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날 때 어떤 그 특이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례를 보고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지진이 날 때 그 자기가 느낀 느낌이 마치 그 자기가 지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지옥에서 나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불쾌하고 사람에 따라 가지고는 약간 구토, 메스꺼움 같은 어떤 이런 그 느낌을 받았다고 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주파는 정말 사람에게 불쾌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충남대학교에서는 저주파 소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중이다. 실험은 자원자에 한해 이루어진다. 떨리긴 하네요. 스피커가 엄청나게 큰데 예. 뭐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글쎄요. 저주파라는 걸 실감해 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뭐라고는 못하겠는데요. 이 실험은 소리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험 시간은 약 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피실험자는 실험 중 부작용이 있거나 실험 참여에 대한 마음이 바뀌면 연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리를 들려드릴 때 안에서 힘이 들거나 그러면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CCTV를 어딘가에 설치해놨어요. 소리를 들음으로 인해서 힘들거나 그러면 보고 꺼내드리려고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럼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실험 도중에 이상을 느끼면 뭐 이렇게 중지하거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CCTV를 설치했거든요. 피실험자에게는 실험용 저주파 소음 10개를 30초씩 들려준다. 저주파가 흐르는 동안 피실험자는 설문지에 적힌 어휘 중 당시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 어휘를 찾아 표시한다.
귀로는 들리지 않으나 저주파 소리 에너지는 분명 피실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것은 좋은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어휘 테스트의 결과는 저주파 소음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보여준다. 가까이 하되 다 그 안에서 그렇다면 저주파의 영향은 심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일까? 저희가 찍은 그것을 사진이 알아보기 나중에 위해 자율신경계 반응을 알아보는 실험이 계속됐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저주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휘 테스트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10개의 저주파 소음을 30초씩 흘려보낸 뒤 심장 박동수와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수치의 변화를 알아보기로 했다. 잠시 후 심장 박동수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소음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수치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실제로 피실험자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때는 몸이 좀 조금씩 떨리는 기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이 천천히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뭔가 느껴지긴 했거든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네,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몸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를테면 좋은 느낌이었습니까? 아니요. 좋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었죠. 뭔가 불안하고 좀 두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고. 이 연구는 저주파 소음의 피해가 그 어떤 소음보다도 크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이 실험에 참가했던 42명의 피실험자는 저주파에 노출된 뒤 심장 박동률이 높아졌는데 그 정도는 저주파의 크기가 커지면서 점점 심해졌다. 손에 땀이 나는 등 생리현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피부 전도 수준 역시 저주파의 크기와 비례했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짜증이 나는 등 매우 불편한 상태를 호소했다. 저희는 그렇게 큰 강한 자극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파에 의해서 심리적인 변화하고 영향과 그리고 그 신체적인 생적인 변화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가청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주는 인체적 영향 혹은 심적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 저주파가 꽤 많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표준과학연구원 정성수 박사팀은 1년 전부터 전국의 지하철을 대상으로 저주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역은 한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가청 주파수대의 소리만으로도 지하철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하철 객차 내의 소음은 80데시벨 이상으로 이는 청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치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City Hall.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법원 검찰청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실험 종료. 소음의 정도는 속도와 레일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객차 내에 있을 때보다 역사에 있을 때 소음의 정도가 덜하다. 우리가 아니 춘사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성수 박사는 지하철에서 녹음한 테이프를 재생하여 소리의 주파수와 크기를 분석한다. 그 소리에는 20Hz 미만의 초저주파를 포함해 여러 주파수대의 소리가 섞여 있었다.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
right. 귀가 못 느끼지만은 우리 신체 일부들은 이만한 음악 레벨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죠. 소리로는 못 듣지만 그렇죠. 에너지는 계속 우리 몸에 계속 몸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이 아직도 새 거고 레일이라는 마모 상태가 좋기 때문에 아직 큰 그 서울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청 주파수의 소리일 경우 80데시벨, 초저주파일 경우 120데시벨이 넘으면 불쾌감과 압박감을 느낀다. 때문에 레일의 마모가 적어 마찰음이 크지 않은 대전 지하철의 경우 저주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오래되어 마찰음이 큰 서울 지하철은 저주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지하철 저주파가 위험한 것은 육중한 차량이 마모된 레일 위를 달리며 끊임없이 큰 마찰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많이 피곤한데 전 지하철에서 출퇴근을 하니까 많이 자는 편인데 아무래도 시끄럽고 그렇다 보니까 피로가 안 풀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을 보다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에너지가 큰 저주파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우리 신체 일부들이 쉽게 말해서 뭐 피부나 장기 그런 부분들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출이 심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뭐 구토를 일으킨다든가 머리가 띵하게 아프다든가 그다음에 가만히 있더라도 뭔가 좀 불안한다든가 신체적으로 압박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리면은. 근데 비행기 속에서 뭐 우리가 그 자세 때문에 혹은 공기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생기는 기내에서의 저주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요. 고속버스 운전자가 서울서 대전을 가거나 화물트럭 운전자가 서울서 부산을 가게 되면 굉장히 저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운전에서 피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공명현상이 생기고 그 저주파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뭔가 오감에 의해서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운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저주파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하철을 버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까?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교통수단은 초저주파를 발생시키며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 것이 아니라면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저주파 소음은 에너지가 굉장히 멀리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감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청 영역은 우리가 어떤 그 흡차음들을 써갖고 적절하게 차단함으로써 우리가 그 소음을 많이 저감시킬 수 있는데 이 저주파로 갈수록 그 소음을 갖다가 저감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제 전달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착관이라고 생각합시다. 기착관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파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버릴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전 세계가 다 각국이 다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세상 만물이 진동하며 자신만의 소리를 낸다. 인간이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문명의 산물도 자신의 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중 어떤 것은 병이 되는 소리를 가졌다. 감기 환자가 와도 반드시 청진기로 소리를 듣고 진찰하고 진단한다는 윤주홍 의사.
그는 환자의 심장 뛰는 소리, 숨 쉬는 소리, 그리고 장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몇 가지 진단을 내렸다. 아, 여기는 이 소리가 여기는 이런 소리가 나고 이런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데 날 곳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것이 이상한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 소리가 난다. 나야 할 것에서 희미하게 난다. 높게 나야 할 때서 얕게 난다. 이런 걸 가지고 아, 심장이 나쁘다 이런 소리를 이제 할 수 있었죠. 사람의 몸이 내는 소리, 작고 낮은 그 소리의 변화를 이용해 병을 진단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영남대학병원에서는 인체의 주파수를 이용한 동종요법으로 진단하고 처방하는 한 의사를 만날 수 있다. 정승필 교수. 그가 사용하는 진단법은 인체가 하나의 통합된 전기화학적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마치 한의학에서 혈자리를 찾아 침을 놓듯 손의 특정 지점에 소리를 흘려보내 에너지의 흐름을 관찰한다. 만약 에너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래프가 초록선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심장은 괜찮아요? 심장은 좀 그랬는데 심장도 좀 이상 있죠? 있었는데 되게 좀 저쪽 발, 예. 저쪽 발을 어디 앉을까요? 예, 거기 하시죠. 예. 이거 잡고 있고 몸속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면 손발을 통해 흘려보낸 소리는 에너지길을 따라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반응을 나타낸다. 이것이 이 진단법의 특징이다. 이제 넘어서도 안 좋고 내려와도 안 좋고. 이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면 이제 기계가 자동으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리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상 아주 몸이 건강할 때 나는 소리하고 내 몸에서 이상이 있을 때 나는 소리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우리 몸의 세포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주파수 그것도 이제 변화가 오면 이 사람이 정상 상태다 또는 뭐 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상으로 벗어난 상태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수는 약 80조에서 100조. 이 세포를 만드는 80여 종의 원소는 전자와 양성자의 공명, 그리고 전제 궤도에 따른 고유한 진동수, 즉 주파수를 갖는다. 그리고 이들로 구성된 우리의 몸 역시 특정한 주파수를 띠게 된다. 만약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와 주파수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면 발병하기 전에 치료가 가능하다. 때문에 정승표 교수는 동종요법이 예방의학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런 걸 이제 동종요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우리나라 동종요법이 제시하는 치료법 역시 아직은 낯설다. 이상이 생긴 장기에 같은 주파수의 약물을 투입하여 공명을 일으킨다는 것. 만약 이러한 치료가 100% 가능해진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약물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아직 실험 중이다. 지금 이상이 계신 게 갑상선 쪽에 옛날에 젊을 때 갑상선을 알았지만 지금 현재는 괜찮으시다 하는데 이쪽의 검사상으로는 갑상선이 지금 병은 아니고 조금 이제 이 정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좀 나오는데 언제든지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렇게 되면은 갑상선이 올 수가 있어요. 딱 아시네. 그거는 골다운증 그것도 아시고. 말씀 안 드렸는데. 예, 또 저 이거 무릎 아픈 거 잃어먹고 관절 그것도 아시고. 그거 딱 아시네. 요 해가. 어떠세요? 딱 가시니까. 참 좋지 뭐 기분이. 신기하고. 예, 신기하고 예. 이거 처음 나왔어요 기계가. 예, 지금 아직 없어요. 그럼 우리 아들도 아마 이거 검사할 수 있어요. 예. 좋은 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힘이 있다. 조용한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좋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고 편안해진다. 우리는 치료에 쓰이는 소리에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 자연의 소리이거나 잘 알려진 클래식 소품들이다. 변화가 심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반복, 변화가 있더라도 아주 적은 변화들로 이루어진 음악들입니다. 음의 변화폭이 그다지 크지 않고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부드럽게 옮겨간다. 잔잔한 음의 변동은 자연의 소리 그리고 인체의 진동과도 닮은 데가 있다.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 또 장에 움직이는 소리들, 또 그 양수 속에서 차있는 여러 가지 움직이는 소리들, 그 안에서 아기는 그 태아가 그 소리에 뭐라 그럴까요? 소리를 익히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태아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 가장 처음에 듣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원인을 찾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라든지 순수한 소리들을 통해서 음악 치료를 하는 것이죠. 만약 마음이 울적하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심산 계곡을 찾아가 끝없이 흘러내리는 물소리를 들어도 좋다.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고 음의 변화가 적으며 여러 가지 주파수대의 소리가 섞여 있는 소리. 흐르는 강물 소리를 분석해보면 주파수가 고르게 띠처럼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같은 자연의 소리라 하더라도 사람의 목소리나 새소리는 물소리와는 전혀 다른 파형을 만든다. 물소리가 가진 이러한 파형은 여러 주파수의 소리가 복합적으로 합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리를 백색 사운드라 한다. 이제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여러 빛깔이 있잖아요. 이런 빛깔이 만약에 섞여 있으면은 이 태양빛처럼 되는 것처럼 형광등이라든가 이 백열등이라든가 이런 거 하죠. 그럼 이런 백색 그 사운드라고 하는 것도 여러 뭐 음높이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아주 넓은 띠를 형성을 해가지고 음대역을 유지를 할 때 이런 소리를 우리는 백색 소음, 백색 사운드라고 그러는데, 소리 전문가들은 왜 백색 사운드에 주목하는 것일까? 서울 시내의 한 보습학원. 학교 수업에 학원 수업까지 하루 9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집중력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집어넣었을 때 이것의 함수값이 항상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속는 셈치고 실험 삼아 마련한 방법이 바로 수업 시간 내내 백색 사운드를 들려주는 일.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 이런 게 딱 느껴지는 게요. 산만한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의 집중력도 이제 향상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점수가 더 향상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소리는 들렸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를 뜻한다는 것은 아직 몰랐어요. 아니,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고요. 그냥 에어컨 소리인 줄 알았는데. 여러 주파수대의 음역이 고루 섞인 6데시벨 정도의 작은 소리. 그 소리는 어떻게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켰을까? 프로그램 제작진이 직접 실험에 참여해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암기를 하며
뇌파의 변화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가장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며 뇌파를 측정했다. 뇌파는 안정적이다. 염정민. 다음은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사람의 이름을 외우도록 했다. 오병윤, 이인호, 김미경, 유진아, 윤진성, 베타파의 항진이 확인된다. 김혁수. 세 번째는 평상시에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며 암기를 계속하도록 했다. 적막한 상태에서 암기를 했을 때보다 베타파의 항진이 약간 줄었다. 마지막으로 피실험자에게 백색 사운드를 들려주었다. 과연 뇌파에는 변화가 생길까? 암기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거짓말처럼 뇌파는 안정적이다. 편안한 상태의 뇌파와 비교해보면 아무런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했을 때 뇌는 가장 큰 자극을 받았고, 백색 사운드를 들으며 암기를 하는 동안 뇌파는 편히 쉴 때와 같은 상태를 유지했다.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베타파가 과도하게 항진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 백색 사운드를 들려줬을 경우에는 이 과도한 베타파의 항진이 줄어서,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줄어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사람의 뇌는 백색 사운드에 편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미 주변에 널려있는 이런 백색 사운드를 듣고 자라거든요. 근데 이런 공부를 할 때라든가 업무에 집중을 할 때 이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리게 되면 사람은 적막감이라는 이런 그 청신호계에서, 청각신호에서, 신경계에서 이런 적막감하고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주변의 소리, 즉 백색 소음이 잔잔하게 들리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즉 이 신경, 청신경계가 즉 자극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는 이 적막감을 해소할 수가 있고 또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상시에 들리던 소리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는 좋은 빛으로도 표현된다. 떨림, 진동, 주파수라는 특성을 지닌 소리는 빛의 세계와도 닮은 점이 있다. 빛의 성질 역시 파동이다. 사운드 비전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소리를 색상과 영상으로 바꿔낼 수 있다. 소리의 주파수를 빛의 주파수로 환산하니 소리는 빛이 되었다. 이론을 찾아낸 것이 소리의 파장은 색채의 파장과 대형만 다를 뿐이지 소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도미솔의 파장 비율이 1대 5분의 4대 3분의 2인데 빛의 모든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레드, 그린, 블루의 파장 비율도 1대 5분의 4대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을 하게 되니까 소리의 모든 요소들을 시각적인 모든 요소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빛의 3요소인 빨강, 초록, 파랑색 사이의 파장의 비율과 1도 화음인 도미솔 사이의 파장의 비율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를 색 배열표로 바꿔보면 3원색 이외의 색들도 파장 비율에 따라 일정한 음과 일치한다. 색을 음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기로 씨는 화성법의 파장 비율을 도입해 새롭고 상세한 색채표를 만들어냈고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도미솔 음정은 색으로, 소리의 크기는 면적으로, 옥타브는 명도로, 음색은 채도로 표현된다. 소리는 완벽하게 빛으로 번역됐다. 화음이 되는 음들은 서로 같이 울려주면 동양적 사고로는 뭐 상생해서 그리고 공명을 해서 서로 음들이 울림이 서로 조금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생 효과를 일으키는 거고 공명 공진이 돼서 그걸 이제 우리 귀는 아름답게 듣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귀 자체가 귀에서 주파수들을 다 감지를 하니까. 아까 그런 공진의 원리를 이렇게 찾아내면서 아 이게 그러면 어떤 하나의 공통적인 그 원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기로 씨가 천착했던 원리 중에 하나는 소리와 빛이 주파수라는 거대한 스펙트럼 안에 공존한다는 것이다. 낮은 주파수는 소리가, 높은 주파수는 빛이 된다. 때문에 소리와 빛은 같은 특성을 지닌다. 아름다운 그림은 역시 아름다운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아름다운 색깔이라고 느끼는 것은 이미 파장이 공진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운드 비전과 반대의 개념으로 역산을 한다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또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화성법의 비율에 맞게 만들어진 색채표를 이용하면 조화롭지 못한 색의 배열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을 이루는 주요 색상을 뽑아 배열한 뒤 그 색과 맞는 음으로 옮겨본다. 불협화음이다. 그것은 건물의 색배합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하철 8호선 안내도 이거에서 지금 이건 코드가 없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성법으로 나온 코드가 아니고 그냥 엉뚱한 코드가 나왔군요. 그렇죠. 불협인 셈인 거죠. 그냥 봐서는 어디가 이상한지 무엇이 이상한지 알아볼 수 없지만 화음으로 바꾸어 보면 쉽게 드러난다. 거는 여기 화성법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들이 배가 있는데요. 기둥색과 표지색의 한쪽만 바꾸어도 화음이 공명하듯 보기 편한 조합이 만들어진다. 좀 지저분한데 잠시만요. 두 가지 셋. 불협화음을 공명공진하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하나씩 좀 무슨 코드인가요? A 메이저 7이요. 예, A 메이저 7. 잘 어울린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우리는 연주자와 관객을 소통시키는 것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선율뿐이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소리와 진동 속에 쌓여 있으며 그것이 공명하여 몸과 마음에 기쁨을 만들어낸다. 소리는 그렇게 세상과 나를 소통시키는 힘이다.